한국의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산업의 중추신경과 다름없는 반도체 산업을 괴멸시키고자 수출 규제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나온 것 치고도 너무 강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 전쟁이다 혹은 한국과 단교 수준까지 가려고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며 양국 관계가 파탄이 난 것입니다. 아베 내각의 의도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일 관계 사상 가장 강력한 정책을 주도한 것이 이 경산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의 삼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내고 있어 귀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죠.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완성품을 만드는 외국 업체를 자국에 유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체제를 서둘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내에 제조 거점을 확보해 반도체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 생산 노하우를 확보해 반도체 산업을 재건한다는 구상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 업체에 수년간 수천억엔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 및 인텔과 더불어 반도체 시장의 빅3인 대만 TSMC를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벌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나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자행하면서 그 목표는 삼성이라 했던 일본의 경산성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연스럽게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도 이미 사실상 수출 규제가 더 이상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의미 없게 됐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일본의 일부 업체는 이미 한국에 법인을 차려놓고 한국 회사로 다시 태어나 한국의 물품을 공급하려 합니다. 일본 회사이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요 소재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정체성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업체들이 생산하는 것은 모두 한국의 GDP로 들어갑니다. 또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많은 소재 부품들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경산성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치나 재료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키웠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수 있으나 완성품 시장에서는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삼성과 협력을 논하고 있는 주요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그럼 일본에서 삼성이 완제품이나 패키지 제품에 대해 강력한 것을 모르고 수출 규제를 했냐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일본 당국은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수출 규제를 밀어붙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절대 수출 규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지만 자민당의 보수파 의원을 비롯해서 아베 총리 중심의 일본 내각은 우선 한국의 반도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위협을 가해 경고를 하자고 나온 겁니다. 한국에 혼쭐을 내줘야 다시는 일본에 달려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자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TSMC가 미국 텍사스 등으로 이전의 움직임을 보이고 반도체 회사들이 글로벌 흐름에 따라 합종 연횡이 이어지자 일본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일본 돈이라도 퍼부어서 유치해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5G 관련 각종 모바일 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의 파이는 커가는데 일본은 그 가운데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며 반도체 주요 물자와 같은 소재 산업도 갈수록 추월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 유치는 일본이 자금을 대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만의 TSMC는 화웨이 대항마로서 미국의 공장을 옮기는 움직임이고 화웨이와는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의 압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TSMC를 컨트롤하는 상황이 들어가므로 일본에서 TSMC 공장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SMC는 작년 11월 도쿄대와 공동연구소를 세우는 등 일본과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을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의 지진 문제 때문으로 과거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 공장이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어서 글로벌 업체들은 예민하고 전력 공급이 중요한 반도체 라인을 일본에 세우길 꺼려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특성상 단시간 정전이 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삼성과 같은 기업은 현금 보유량도 많기에 돈을 퍼붓는다고 일본과의 협업을 허락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불과 1년 전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리겠다고 한 이야기를 잊었는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지리적으로나 여러가지 일본과 가장 협력하기 쉬운 나라였을지는 모르나
이젠 반도체 분야야말로 일본과 가장 일하기가 꺼려지는 분야가 됐습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돈이 부족해서 백신을 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선급금 예산은 1,700억 원, 이 중에서 절반인 850억 원은 세계 백신 공급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1,000만 명분의 백신을 구하는 데 사용했고 850억 원이 남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3,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머지 850억 원으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백신 개발을 완성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전 세계 백신 가격을 보면 우선 코로나 예방 효과가 90%이지만 영하 70에서 80도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의 백신은 1회분이 19.5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어서 최근 화이자보다 뛰어난 94.5%의 예방 효과에 영하 20도에서 30일이나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힌 모더나의 백신은 이보다 더 비싼 37달러입니다. 즉 한국 정부도 모더나의 백신 2천만 회분을 구입하면 8천억 원이 넘고 1인당 2회씩 접종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1조 6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850억 원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가격은 4달러에 불과합니다. 2천만 회 분량을 구입하게 되면 840억 원 정도로 한국의 예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또 국내 일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구매하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예방 효과가 너무 낮다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0%,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5%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효과는 7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가 과연 사실일까요? AP통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 2만 4천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두 가지 투여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한데 피실험자에게 2회 접종 모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과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다. 이 중 2회 모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62%의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한 방식에서는 예방 효과가 90%까지 올라갔다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구매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이 두 가지 방식의 평균 수치인 70.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팀은 62%의 예방 효과를 보인 투여 방식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예방 효과 90%를 기록한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만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첫 접종 때 백신 1회 투약분의 절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도 대폭 낮아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대학교 공동 개발팀에서 시험을 이끈 수석 조사관 앤드류 폴라드는 90% 효과를 낸 방식을 활용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또한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우려되고 있는 화이자의 백신과는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업용 냉장고 온도인 2도에서 8도에서도 저장 및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두 백신의 보관 온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작동 원리 때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유전 물질인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하는 신기술로 백신을 생산하는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만든 백신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사용된 방식입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은 매우 뛰어나다. 내년 최대 30억 회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바로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백신 공장 안동 엘하우스에서 위탁 생산하게 됩니다.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물량을 공급받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고 대한민국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미 국제 백신 협약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해서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 계약금을 납부했고 어떤 백신을 선택할지에 대해 계속 코백스 퍼실리티와 협의하고 있다.
개별 기업과 접촉을 통해 2천만 명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두고 여러 회사들과 구매 조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 예상으로는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을 충분히 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12월 초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협상 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할 백신의 종류와 물량을 국민께 설명드리겠다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신종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평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며 식약처는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 품질 인증평가의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해 설립된 국제 프로젝트로 WHO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그리고 감염병 혁신 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0개가 넘는 국가들이 코백스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로 백신이 공급될 예정인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백신의 품질 평가자로 선정됐습니다. 식약처는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백신 심사 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부터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급속도로 번진 코로나19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억 원씩 현금 가방을 들고 생산 공장 앞을 찾는 중개업자도 있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마스크 구입 광크라는 이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대란을 순식간에 잠재운 주인공은 바로 식약처. 마스크 생산 공장이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마스크가 일부 중개업자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공평하고 적절한 가격에 공급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감독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 아래 수출을 금지시키고 생산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로 유통시켰고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해결하기 위해 오부제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마스크 대란은 완전히 종식됐고 어느덧 마스크가 필요한 국가에 대량 수출까지 해주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식약처의 활약에 외신들의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시원하게 해결한 한국 정부와 식약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까지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